좋은 부동산 관련해서 뭐 이렇게 오른다는 뉴스가 없어요. 네. 요거는 이제 경향신문 뉴스인데 주택 거래가 2008년 그 서브프라임 때죠. 그때 이후에 최저다. 내년 집값 하락은 불가피하다. 뭐 요런 것들. 지금 뭐 분위기가 이렇다. 그래서 이거 최근에 많이 봤던 그래프예요. 진짜 그쵸, 여기저기서 맞아요.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거의 뭐 보합까지 왔고 전국이고 그다음에 실거래도 하락하고 있고 매수 심리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거래량도 최저 수준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실거래도 고점 대비 수천만 원씩 떨어지고 있다. 패닉바잉 몰린 지역이 집값이 요거는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먼저 빠지고 있다. 그래서 2030이 젊은 세대가 샀던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 전세가 다 빠지고 있고 그래서 젊은 층들이 집값 떨어지면 최대 피해를 볼 수 있다. 젊은 층 중에 이제 주택을 매입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지역을 보니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그다음에 금천, 관악, 구로 그리고 뭐 지금 수도권에서는 아까 보면은 뭐 영통도 빠졌다 그러고 광명도 빠지고 뭐 동두천, 의정부 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기사는 조성신님의 기사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 완전하게 이제 하락이 번져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남이나 저희가 뭐 강남 3구라고 부르잖아요. 강남 네, 3구 같은 그렇죠. 경우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맞아요. 다른 지역은 계속 이제 하락 전환하는 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지 아니면은 결국엔 이 하락세가 번져서 강남 3구까지도 하락 전환을 할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또 성주님이랑 위드시맨님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내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는 상승세는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저는 지금 예상하고 있고 상승세. 예. 네. 다만 상승폭은 올해보다는 좀 더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먼저 이 기사와 관련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이제 20, 30대 그 매입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 매수한 연령이 나오나 봐요. 나와요. 네, 연령대별로 데이터 나오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20, 30대 매입 비중에 대한 부분을 지금 그 어떤 기사화 했는데 네네. 그 내용을 보면 2019, 20, 21년 이 3년 동안에 1월부터 10월 이 기간을 정해놓고 과연 이 기간 동안에 20대와 30대는 어느 정도 매수를 했었을까? 이 사람들 비중이 얼마만큼 매수했었을까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네네. 근데 2019년도에는 한 31% 정도가 매수했는데 2020년도에는 36%. 근데 네. 올해는 41%까지 매입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네네네. 높아졌는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매입했었던 지역들을 보니 대부분 15억 네. 이하의 매물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매수했다는 거죠. 대출이 가능한 지역들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 대출 금지 한계선이 15억이다 보니까 예. 게다가 20, 3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네. 좀 더 적은 자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지역에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내 집 마련을 할 어쩔 거 수가 아닙니까? 없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 네. 그 지역에서 가격의 하락세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네.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가격이 이렇게 하락 단지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사실 하락 단지가 증가한다는 모습보다는 거의 네. 시장에 얼어붙었단 말이 맞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나타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고관계 대출 규제를 현재 지금 강화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예산을 맞게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뭔가에 대해서 본격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에 의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쉽게 말하면 이제 잠깐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 상승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네. 상승장이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예. 서울도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네. 또 2019년에는 또 잠깐 또 하락했다가 네. 그리고 또 상승했다 이런 모습으로 상승하는 기간 내에서도 네. 상승장의 모습이 일직선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또 보합 조정을 한다든지 네. 일정 조정을 감망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시기가 이렇게 급격한 상승 이후에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일시적인 매수 심리의 위축 현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네. 이걸로 인해서 가격이 본격적인 하락장이 나타난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고가 아파트들이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대출 규제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대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액대가 심리적 위축받는 거지. 그걸 넘어간 어떤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데이터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강남 상구의 그 평균 가격 상승폭은 소폭이긴 하지만 일단은 10억 이하보다는 훨씬 더 상승폭이 더 크고요. 그리고 단지별로 보면 신고가를 찍고 있는 단지가 아직도 강남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그죠.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뭐 용산도 엄청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그러면 대출 규제에 따른 일시적인 하나의 현상, 그러니까 흐름에 따른 현상일 뿐이지 이게 고착화되고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된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약간 시기상조라 좀 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정말 하락이 된다면 하락의 시그널 분명히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고 또 하락 단지가 일부 신고가에 대비해서 좀 떨어진 단지가 있긴 하는데 근데 매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금 없다는 거예요. 매물이 팍 쌓이고 막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데이터상으로 볼 때는 매물이 서울 매물 같은 경우에 올해 초에 비해서 한 10,000 가구 이상이 좀 더 증가했다는 데이터 나와요. 나오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지금 거래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가격이 조정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역들은 주변에 입주 물량이 대기됐던 지역들이 그렇고 입주 물량이 전혀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움직임이 아예 없어요, 그냥. 내가 팔려고 한 사람도 굳이 가격을 내놓지도 않고 살려고 한 사람도 공격적으로 그걸 살려고 하지 않는 이런 팽팽한 기싸움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떤 그러면 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뭐가 있겠냐 했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 소는 없어요. 그러면 재고 물량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이 재고 물량이 나오는 방법은 규제 완화밖에 없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양도세 중과 말 잘해야 됩니다. 후보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지금 완화한다는 것도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분위기에 재고 물량에 대한 부분을 쌓일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지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래야지 본인의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을 당선된 이후에도 내가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이렇게 현재 지금 어떤 입주 물량이든 재고 물량이든 시장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폭락에 대한 이런 건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체제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거래량이. 그때와 지금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이미 금융위기가 왔고 그걸로 인해서 매주 신용 완전히 다 꺾여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때의 어떤 거래량과 지금 같은 경우에 상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급감했던 거는 재고 물량이 나오지 않도록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발생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을 어떤 동일시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그 양도세 완화 굳이 뭐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아니 그거를 세제를 계속 바꾸면 헷갈리니까 그냥 두고 한시적으로 그냥 조정 지역만 풀어줬다가 다시 묶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나중에 그 풀어졌을 때 괜찮은데 다시 묶임으로 인해서 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아니 이거 한시적으로 풀어준다고. 한시적으로 1년간만 조정지역 해제한다. 그냥 이러면 그게 양도세 완화랑 똑같은 효과 아니에요? 효과는 똑같죠. 그런데 그거는 뭐 대통령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주정심에서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별 어려운 것도 아니고 노영욱 장관님이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혼자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엄청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그 뭐 이거 그냥 막 뭐 양도세 완화 오래 걸리고 그 주정심에서 그냥 똥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상도소득세 한시적 완화에 대한 부분 이거는 이제 법적 유예 기간을 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합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다시 또 폭등이 돼버린다 하면 책임에 대한 소재가 있을 수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조정지역으로 다시 해제를 한다는 부분과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 그 당시에 매수하는 사람도 양도세가 완화가 돼요. 그죠. 그죠. 그 한시적인 기간 동안은. 지금 현재 이루고자 하는 정책은 수요가 멈춰진 상태에서 공급이 늘어나게끔 하려고 하는 정책인데 조정지역을 해제해버리면 물론 공급도 늘어나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수요가 같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수요는 억제를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 지역을 풀기는 조금 쉽지가 대출을 않지 않나. 묶으면서 그렇죠. 대출을 묶으면서 거기에서 그렇죠. 양도세만 이렇게 하려 그러는 거고.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뉴스 관련해 맞아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 그냥 얘기 듣다가 생각나서 그 얘기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그냥 얘기하다가 아니 요즘에 그 대구나 이런 데서 그 주정심에 풀어달라고 막 얘기하려고 난리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생각해 보면은 뭐 양도세 그 수도권 조정지역 한번 뭐 한 1년 풀어주면은 팔 사람 다 팔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바람이죠.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만 뭐 그게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은 이런 상투 잡은 건지 고점 대비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인지 이제 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승준님 의견에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한 개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료요? 지금 엑셀 네네. 파일을 한 개 띄워놨거든요. 네네. 네, 요거. 아하. 네. 이 자료는 매주 발표되는 KB 주간 시계열 자료입니다. 네네. 이제 KB 리본에서 이제 주택 가격을 평균해 놓은 자료인데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붉은색이 짙어지면 상승세가 강한 거고 네. 푸른색이 짙어지면 하락세가 강하다는 거죠. 그죠. 지금 연끌 패닉박 했는 이제 사람들에게 타격이 온다. 그래서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락이 과연 지금 강해지고 있는 거냐, 하락세가 진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냐 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의문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네. 근데 역사적으로 서울만 일단 먼저 봤을 때 2020년도에는 정책적인 이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여기 보시면 2020년도 초반이고 2018년도부터 보면 11월 달만 되면 이 주황색이 이 흰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둔화되는 게 2018년도에도 나왔고 네. 또 올라가 보면 2017년도에도 나왔고 그러네. 겨울 되니까. 계속 겨울만 되면 네. 이 흰색이 나타났다. 그러네요. 11월 되니까 그러네. 맞죠. 그러니까 그러네. 그때만 되면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여기 네. 11월이에요. 끝자락이다. 그죠? 이제 안 오른다. 그러다가 이제 봄 되고. 그러면 또 다시 올랐었어요. 계속. 어머. 그게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다는 거죠. 2016년도 11월이요. 네, 똑같습니다. 그게 2014년, 15년, 16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어머. 문제는 이 타이밍에 여기도 네, 계속 똑같죠. 2018년도 11월이네. 어머 이럴 수가 있나? 네,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는 건데 네. 지금 조금 더 심리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대출 규제라는 게 네네. 과거에는 없던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아하. 그러니까 좀 더 심리적 압박이 강해지고 있기는 하나 네네. 그게 하락세가 완연해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더군다나 지금 대출 규제라는 게 제일 심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1월부터 대출 총량 규제가 해제됩니다. 리셋됩니다.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1금융권에서 없어졌던 우대금리를 다시 만들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마치 선착순으로 대출을 내주듯이 이미 우리는 규제돼 있는 대출 총량에서 네. 먼저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대출 내줄 거예요라는 거를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연초에 대출이 딱 풀리는 그 순간에 굉장히 많은 이 수요 억제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타이밍과 좀 전에 이 흰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는 그 타이밍 맞물리게 되면 네. 근데 그때 전세가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 네. 이런 부분이 다 같이 맞물리게 되면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내년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는 한 내년 4월 네, 뭐 이때 그렇죠.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네. 그러면서 계속 우상향을 해왔어요 시세는. 네. 중요한 거는 순간적으로 오는 이 하락세를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본인이 연끌을 해버렸다. 그때 그래서 뺏기죠. 그 순간을 버티지 못한다. 네. 그게 결국 문제인 거죠 사실. 그래서 뭐 너무 많은 다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네. 또는 본인이 대출 상환 능력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네. 연끌을 했다면 네네.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하고 가는 부분도 나쁘지는 않지만 대출 상환액이 충분하다. 네. 본인이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대선 이후의 정책 변화까지도 한 번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네. 물가 상승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럼 내년도도 지금 이게 금융적인 부분 때문에 좀 묶여 있는 거지. 근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유동성에 대한 흡수 같은 경우는 이게 추세적인 거다. 뭐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 지금 네. 이제 기준금리가 뭐 미국도 그렇고요. 네. 미국도 지금 현재 그 자산 매입에 대한 축소를 하고 있고 염준 금리를 이제 인상에 대한 시동을 현재 지금 걸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분명히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뭐 전문가들은 2, 3차례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시점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올해 지금 이제 내년도 예상 집행 결정했잖아요. 예산 결정했잖아요. 600조, 네. 600조. 600조를 갔는데 네. 지금 현재 코로나 기술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돈을 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아하. 돈을 풀려고 있고 결과적으로 내년 초부터 돈 풀리는 횟수도 그 기간도 네. 굉장히 빨라지면서 네. 이런 어떤 상황이 계속 반복됐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정부가 돈을 풀므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그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화폐 가치 하락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지금 당장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다시 네. 부동산 쪽으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네. 유동성이 흡수되는 속도보다도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더 앞서 나간다는 거죠. 이런 게 있구나. 저희가 이제 항상 고려를 하는 게 통화적인 부분에 대한 거. 왜냐면 그 전까지 통화의 시대였잖아요. 그쵸. 지금은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화폐 발행량을 증가시킴으로써 GDP 성장을 유지하는 맞습니다.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재정의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통화 정책이 아니라 그냥 갔다가 바로 이렇게 인젝션 하는 느낌. 맞아요. 어디 뭐 안 된다. 그럼 자영업자한테 바로 인젝션. 뭐 어느 지역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럼 그 지역에 대해서 완전 인젝션. 이런 식으로 물을 뿌려놓고 그게 퍼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사기로 맞죠. 딱 주입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화폐 유동성은 계속 인젝션을 해도 나가는 건 맞잖아요. 맞아요. 그냥 주입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지. 그 전에 이렇게 전체에 이렇게 이렇게 부은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금리는 맞아요. 올라가더라도. 그렇죠. 네. 금리가 올라간다도 어떤 통화 정책을 분명히 단계별로 정상화 시킨다 했거든요. 네네네. 한다 하더라도 네. 그 내년에 일시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차근차근 정상화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의 이슈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돈을 더 뿌려야 되는 시점이지 돈을 쉽게 걷어들이기 굉장히 쉽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고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면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지는 거고 부동산 상장이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그 돈이 그쪽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내년의 시장 상황을 저는 뭐 안 좋게 본다, 안정화된다, 하락하 본다 이렇게 솔직히 판단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상승세는 이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주택을 이미 매입하고 내 집 마련을 하고 하신 분들이 이런 어떤 뉴스로 인해서 막 심리적으로 막 흔들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면 지금은 바보 되지 않으려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게 맞아요. 지금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지 않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최선책이다. 주택이 있던 없던. 있던 없던.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일단은. 그렇죠. 예.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유지표님이.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이제 금리 인상이 되고 하면 대출금리 인상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논의를 하고 된다라고 한다 했을 경우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여튼 지금은 결정을 할 때 좀 천천히 움직여야 하는 국면이다. 맞죠.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 맞고 지금 집값과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어찌 보면 이 유동성이 집값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르면 수요와 공급이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에도 상승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상승세가 조금은 완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집값에 영향을 주는 한 요소인 유동성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이 억제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꺾일 것이지만 이게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 가장 큰 게 공급이거든요. 결국 공급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에는 결국은 하락까지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상승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거를 4, 5년 뒤 공급이 완전히 현실화되는 그 타이밍에도 영원히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등락이 왔다 갔다 할 건데 단기적으로 내년은 어떻게 될까 후내년은 어떻게 될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동성이 주는 그 영향보다 공급이 부족한 영향이 오히려 더 단기적으로는 클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죠.